네, 안녕하세요. 네, 휴식은 잘 하고 오셨나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교육을 듣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또 오후로 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약간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지개도 한번 쭉 이렇게 펴시고, 또 이제 커피나 또 차 한 잔 같이 옆에 두시면서 저와 같이 다음 모듈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그 모듈 1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다고 하면 모듈 2에서는 클라우드의 그 리소스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가상 머신, 또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모듈로 컨테이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플리케이션이죠. 이제 앱 개발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혹은 뭐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파트너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손범수입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거는 그 요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혹은 뭐 데브옵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있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도 여기 보시는 그 컴퓨팅 리소스, 컴퓨트 엔진, 쿠버네티스 엔진, 앱 엔진 이렇게 되어 있는 컴퓨팅 리소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을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IaaS냐, 뭐 PaaS냐, 혹은 뭐 SaaS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또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aaS의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죠. 그래서 인프라 리소스를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을 이제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가상 머신, 뭐 컴퓨터 엔진,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저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한 어떤 중간에 어떤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이제 직접 관리를 하셔야 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스라는 거는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인프라 레벨뿐만 아니라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 필요한 그 중간의 환경들 그런 것까지도 모두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 그 앱엔진, 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앱엔진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작성하셔서 저희 앱엔진에 이제 디플로이만 해주시면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인프라부터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웹서버라든지 와스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뭔가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기본 그 URL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SSL까지 입혀져 있죠. 그리고 보안을 위한 방화벽도 별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뭔가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그 해당하는 IP만 그 앱엔진에서 제공하는 파이어월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방화벽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렉서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량이 많으면 자원을 늘려서 사용하고 또 사용량이 없을 때는 다시 이제 인스턴스를 줄여서 사용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런 오토 스케일링도 복잡하게 뭔가 어떤 작업을 해주지 않더라도 저희 앱엔진의 그 야물 파일,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만 맥스 인스턴스 몇 개, 미니멈 인스턴스 몇 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기술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은 저희 클라우드가 모두 제공하는 형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 고민 없이 이제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aaS 그리고 PaaS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죠. IaaS로 갈수록 내가 직접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 셋업부터 해서 웹서버도 올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직접 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내가 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컨트롤 영역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유연성이 장점이 될 겁니다. 파스로 가게 되면 그 반대가 되겠죠.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되고 또 편리하고 또 확장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지만 반대로 내가 디테일하게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IaaS와 PaaS 중간쯤에 나는 유연성도 가져가고 싶고 확장성도 가져가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간쯤에 위치한 서비스가 바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그 모듈의 주제인 컨테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컨테이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고 그 하드웨어를 데이터 센터에 입점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말로는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여기까지 오래 걸리는지를 잘 이해하실 건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셋업뿐만 아니라 뭔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셋업도 완료가 되어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리소스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자원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가상화, V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그 하드웨어와 그 OS 사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여러 개의 OS를 올려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우선 그 화면에 보시는 왼쪽처럼 일단 VM 하나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그 디펜던시를 하나를 공유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운영상에 그 여러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앱 1번을 수정하기 위해서 디펜던시를 바꿨더니 기존에 잘 돌고 있던 그 앱 2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된 그런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한 개의 하드웨어 위에 그 OS를 두 개를 올려서 각각 하나의 VM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는 독립성은 보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의 또 유틸라이제이션도 올라가게 되겠고 근데 이런 거는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OS 레벨까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OS부터 다시 구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그러면 그런 무거운 OS 영역의 그런 커널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의 디펜던시를 포함해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동될 수 있는 그런 서로 독립된 공간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 OS 위에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도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널 영역을 제외를 하고 어플리케이션과 디펜던시만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가상화보다는 훨씬 가볍게 됩니다. 가볍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또 이제 디펜던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컨테이너 런타임을 지원하는 다른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컨테이너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제 IaaS의 유연성과 파스의 확장성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 하나의 하드웨어나 OS의 추상화 레이어를 두고 각각의 디펜던시를 포함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독립된 상자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프로세스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볍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식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한번 빌드된 그 컨테이너를 다른 환경에 배포를 하고자 했을 때 다시 또 뭔가 그 환경에 맞춰서 다시 뭔가를 변경한다거나 혹은 빌드를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대로 그 컨테이너 이미지만 배포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환경들이 뭐 내 노트북이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위에서든 그런 컨테이너 런타임만 지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환경에서든 동일하게 이제 구동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데브옵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컨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드렸었고, 이제 그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구글은 컨테이너를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컨테이너화 되어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40억 개에 해당하는 컨테이너가 새롭게 생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컨테이너의 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매주 이제 새롭게 40억 개가 새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배포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바로 보시는 것처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서서 이제 컨테이너가 가진 장점, 이식성이 좋고 가벼워서 빠르게 배포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뭔가 체계를 이렇게 갖춰놓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컨테이너가 뭐 5개 아니면 뭐 10개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커를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특히 또 MSA 아키텍처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작은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많은 컨테이너들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컨테이너들이 하나의 호스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가지 않고 여러 호스트에서 이제 분산돼서 이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는 툴이 필요하고 그런 툴이 바로 쿠버네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뭐 사실 쿠버네티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오픈시프트나 뭐 도커 스웜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요즘은 사실상 쿠버네티스가 이제 표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또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쿠버네티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 위에 있는 그 app.py라고 되어 있는 파이썬으로
생성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디펜던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펜던시를 포함해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드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도커를 사용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빌드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빌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된 이미지를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려면 어딘가에는 이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인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도커 허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등록된 컨테이너들을 이제 내려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그 머신에 컨테이너를 배포를 해주고 또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쿠버네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를 올릴 때는 그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테이너를 1개 이상 묶은 파드라고 하는 단위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바로 디플로이 하는 게 아니고 그 파드라는 단위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파드라는 단위로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컨테이너들을 보통 하나의 파드에 묶어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파드 내에서는 컨테이너들이 이제 리소스가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스토리지 이런 리소스들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로그를 처리하는 그 공통 성격의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이 컨테이너들이 서로 다른 호스트에 만약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로그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네트워크를 또 거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는 오버헤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컨테이너들을 하나의 파드 안에 묶어서 스토리지를 공유를 하면 이런 오버헤드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드 단위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파드들이 그 실제 노드에 배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화 돼서 파드라는 단위로 배포되는 머신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워커 노드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이제 마스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갛게 또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파드들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쿠버네티스는 사실 저희 구글이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환경에 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저희 구글에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그래서 줄여서 이제 GK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실 때보다 좀 더 이제 관리적인 요소들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해주는 마스터 영역, 요거를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다른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로깅이나 이제 모니터링 이런 서비스가 GK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뭔가 로그 시스템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연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스티오는 뭐냐 하면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올려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MSA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쇼핑몰에서 주문 결제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결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내부적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사도 연동하고, 또 이제 장바구니를 또 비워주기도 하고, 또 결제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배송 시스템에 정보를 넘겨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각각의 이제 독립된 서비스라고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들 간에 당연히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호출할 서비스가 어디에 배포가 되어 있는지를 찾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안을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호출하기 전에 내가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인증받은 서비스만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내가 호출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행위 걸리면 또 나를 호출하고 있던 호출하는 서비스들도 이제 행위 걸려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전파되는 것을 중간에 차단해주는 역할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간의 트래픽 관리를 해주는 거를 요즘에 이제 서비스 메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이런 서비스 메쉬를 가능하게 해주는 오픈 소스가 바로 이스티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티오의 옆에는 이제 엔토스라고 있는데요. 이 엔토스는 그러니까 GK뿐만 아니라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심지어는 이제 다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함께 이제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의 그 현대화 관점에서 그거를 지원하는 그 핵심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환경에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그 서비스 메쉬라는 그 기능도 이스티오 기반으로 저희 엔토스 서비스 메쉬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그 사이클에 있어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인데요. 이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는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Git 저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레파지토리에 그 여러분들이 그 구현하시는 그런 소스들을 저장을 하시고 이 팀원들과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그 디버거라는 제품하고 연동을 해서 디버깅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스 뷰어라는 걸 또 제공하고 있어서 그 클라우드 콘솔, 저희 GCP 클라우드 콘솔 안에서 소스를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IaaS, PaaS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FAS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펑션 애저 서비스죠. 뭔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기능들, 특정한 이벤트에 대응해서 돌아가는 어떤 작은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파일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라오면 뭔가 그 파일에 대해서 특정 로직을 수행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디오 파일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비디오에 대한 어떤 트랜스코딩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유즈 케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짜서 이렇게 VM을 만들고 거기에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같은 걸로 좀 돌리기에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히 그 로직만 작성을 해서 클라우드 펑션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그 해당 이벤트를 이제 트리거로 이제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스토리지에 특정 파일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 해당 로직만 딱 수행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리소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형태로 이제 이용하시게 되는 거고 그 서비스가 올라가 있을 때만큼 이제 과금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저희 메시지 큐 서비스인 이제 펍섭, 클라우드 펍섭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트리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HTTP로도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웹훅을 만드는데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은 이제 자바나 파이썬 또 노드.js 같은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언어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이제 이벤트 처리형 로직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디플로이먼트 매니저인데요. 그 약자를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IAC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죠.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죠. 코드로 정의를 해서 특정 템플릿에 이제 정의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인프라를 배포하거나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VM을 뭐 수십 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면 이게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하다 보면 하도 여러 개를 하니까 이제 실수로 잘못 설정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특정 리전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또 다른 리전에 뭔가 확장한다거나 하고 싶을 때 또다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VM들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VM에 어떤 변경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의 구성 요소들을 YAML 파일이라는 그 템플릿, 특정 파일의 형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프라를 자동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휴먼 에러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YAML 파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는 이게 변경 이력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이 파일을 통해서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기존에 또 어떻게 변경되어 왔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확인하는데도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가 뭔가 생겼을 때 빠르게 이제 이전 버전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희 디플로이먼트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리소스들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잘 하고 또 뭔가 로그도 확인을 잘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빠르게 발견을 해서 디버깅도 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운영 활동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품군이 오퍼레이션스 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스택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오퍼레이션스 스윗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안에는 6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 로깅, 디버깅, 에러 리포팅, 트레이스, 프로파일러 이렇게 6가지 서비스가 저희 오퍼레이션스 스윗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모니터링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제 모니터링을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리소스들의 매트릭, 측정 항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VM의 어떤 CPU나 메모리 사용량, 혹은 뭐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그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임계치를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을 넘으면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에게 이제 얼럿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럿을 뭐 SMS나 이메일이나 혹은 뭐 슬랙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채널로 이제 받아볼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얼럿 팔러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 하나는 약간 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팔러시를 등록을 할 때 이 얼럿은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이드도 같이 텍스트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 얼럿이 발생했을 때 요거는 A라는 시스템하고 커넥션이 끊어졌을 때 발생한 거니까 그쪽과의 연결을 확인해 보라든지 이런 가이드를 같이 등록을 해주면, 그럼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얼럿을 딱 받아봤을 때 바로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또 조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니터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그 업타임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잘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 로직 같은 거를 이제 걸어주면 그 업타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체크 로직이라고 하면 그 어떤 URL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URL을 지정을 해놓고 특정 주기 동안 계속 이제 후출을 해주는 거죠. 뭐 1분이면 1분 아니면 뭐 5분이면 5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시간 텀을 두고 계속 호출을 그 특정 URL을 날려줍니다. 그러면 그 또 지정한 타임아웃 내에 이 리스판스가 오지 않으면 그 시스템 담당자한테 마찬가지로 이제 얼럿을 보내줘서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하게 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로깅인데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로깅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해외에 이제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이 돌아가는 인스턴스만 해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SSH로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명령어를 날려놓고 이제 로그가 쭉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터미널 창에 이제 빼곡히 깔아 놓습니다. 별도의 모니터에다가 그렇게 띄워놓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로그 파일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텍스트로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파일 아니네 하고 다른 파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랑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로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그 로그를 접근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뭐 때로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헤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 적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깅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각종 이제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그 로그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필터링 조건 같은 거를 걸거나 해서 이제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내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온프레미스에 이제 있는 서비스 서버들도 저희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해당 로그를 저희 이제 클라우드에서 한 군데서 이제 통합해서 보시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콘솔에서 이제 로그 익스플로러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이제 로그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 U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UI로도 이제 보실 수 있지만 저희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혹은 이제 빅쿼리라고 하는 저희 분석용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로도 이제 익스포트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로그 기반으로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석 활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로그들을 그 특정 항목 매트릭으로 사용자 정의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 로그를 봤더니 요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용자 정의로 이제 매트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으로 이제 만든 측정 항목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모니터링 쪽에서 이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뭔가 대시보드에 걔를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제 트레이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리퀘스트를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소요되는 시간, 레이턴시가 있죠. 레이턴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어떤 기능을 수행해 봤더니 좀 느린 데가 있어, 뭐 이런 레이턴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이제 느린지 이렇게 구간별로 상세하게 이제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리포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별로 이제 검색해서 특정 시간대에 들어오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리포팅 기능을 이용하시면 확인하고자 하는 그 대상 리퀘스트랑 특정 기간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 레이턴시 현황을 통계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당 리퀘스트가 뭐 50%는 뭐 1초 이내에 들어왔다, 아니면 또 90%는 뭐 2초 이내에 들어왔다, 이런 정보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그 좋은 건 거기에 이제 샘플 그 트레이스 찍은 것들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를 또
50초 이내 것들에 대해서 샘플링 해주고 90초 이내 것들 90% 이내 거를 샘플링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이턴시 이슈가 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 리포팅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류인지 그 로그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류가 뭐 기존에 발생한 이력이 있다, 뭐 이게 처음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그 에러에 대해서 과거에 얼마나 발생해 왔는지 이런 발생 빈도도 이제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빈도를 추적하기에도 좋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파스로 설명을 드렸었던 앱엔진 같은 서비스는 이제 파스답게 이 기능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앱엔진에도 이제 스탠다드냐 이제 플렉서블이냐 이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앱엔진에서 예를 들면 올라간 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에러 리포팅 화면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에러가 발생하면 그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한테 이제 메일로도 이런 에러가 발생됐다라고 보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앱엔진 외에 다른 리소스에서도 이런 에러 리포팅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셋업을 해주시면 이제 에러 리포팅 화면에서 이제 익셉션 떨어진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디버거라는 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돌아가는 동안에 그 CPU나 메모리에 대한 사용량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때 어떤 펑션, 어떤 기능들이 돌아갈 때 내부적으로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수정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여기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스윗 제품군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모니터링과 이제 로깅에 대한 데모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클라우드 펑션으로 로그를 이렇게 찍도록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아까 클라우드 펑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로그를 찍으면 그 로그를 그 로깅이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화면에서 조회하는 모습,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로깅에서 특정 로그를 매트릭으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화면에서 그 항목을 이제 대시보드로 연결하는 이 플로우를 간단한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콘솔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메뉴에서 클라우드 펑션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펑션을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클라우드 펑션, 네, 크리에이트 펑션을 누르시면 이제 펑션 만든 화면에 들어오신 거고요. 우선 펑션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헬로 월드 라는 걸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트리거를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혹은 뭐 펍섭과 같은 저희 리소스들을 이제 트리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는 데모를 위해서 이제 HTTP를 트리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 이 펑션이 호출될 수 있는 URL이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URL이 이 펑션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호출하시면 요 이제 펑션이 자동으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데모를 위해서 이제 오센티케이션은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트래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설정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그리고 이제 넥스트를 누르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소스를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런타임은 Node.js, 자바, 파이썬 뭐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Node.js로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는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라인으로 제공되어 있는 에디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기존에 작성하셨던 소스가 있으시면 이제 집으로 묶어서 직접 올리시거나 혹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설명드렸던 소스 리파지토리에서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모를 위해서 간단히 인라인 에디터로 이제 활용을 해보고요.
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소스가 디폴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메시지만 간단하게 이제 바꿔보고, 또 콘솔에도 이제 로그를 출력해주는 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좀 로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헬로 클라우드 온보드라고 이제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클라우드 펑션이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펑션의 생성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트리거 탭을 보시면 아까 생성할 때도 보셨던 그 URL, 이 트리거 URL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네, 아까 저희가 입력했었던 문구가 잘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이 펑션이 돌아가면서 이제 남기는 로그를 보고자 함이니까 이 펑션을 누군가는 호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모를 위해서 이제 트래픽을 막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하고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 클라우드 콘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쉘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트래픽을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도 좀 풀어주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들었었던 클라우드 펑션의 그 URL을 넣어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URL을 넣어서 호출을 딱 하면, 네, 이제 저희 클라우드 펑션이 마구 이제 호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깅에 가서 이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console.log 해가지고 찍었었던, 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이제 operations 영역에 로깅을 누르시면 이제 로깅 익스플로러 화면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이미 로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콘솔에 로그를 찍었었던, 저희가 찍었던 그 헬로 클라우드 온보드 느낌표 2개, 이것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로그를 발생시킨 리소스를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클라우드 펑션이나 리소스만 이제 필터링해서 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로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쿼리문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이제 빈도, 로그가 쌓이는 빈도를 볼 수 있는 히스토그램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도 좀 줄여서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 기반의 사용자 정의 측정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콘솔에 로그로 찍어놨던 그 문구만 매트릭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네, 그 쿼리 문에서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로그를 찍었었던 그 문구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reate metric을 누르시면 이제 현재 쿼리 조건에 해당하는 필터가 적용이 돼서 이제 매트릭을 만드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온보드, 네, 카운트라는 걸로 갖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저 필터 조건이 같이 따라왔죠. 그래서 저 조건으로 매트릭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create metric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매트릭이 생성이 됐고요. 그 로그 베이스드 매트릭스라는 화면에 가시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측정 항목을 모니터링해서 이제 적용해서 한번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제품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매트릭 익스플로러 화면에 가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매트릭을 지정하는 그 필드가 있어요. 저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생성했었던 매트릭 이름으로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고, 네, 클릭하시면 이제 오른쪽에 저 로그의 이제 현황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시보드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차트를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네, 없으니까 생성을 뉴로 해서, 네, 이렇게 데모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대시보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대시보드가 생성이 되면서 요 보셨던 차트가 그 대시보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가보면, 네,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만들었었던 매트릭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 펑션으로 이제 저희가 콘솔에 로그를 찍는 간단한 앱을 만들었었죠. 이제 그거를 로깅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은 로그를 매트릭으로 만들었고, 그 매트릭을 모니터링해서 이제 대시보드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설정하는 데모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듈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네 번째 모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